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7부 어둠의 땅. 강변의 아지랑이가 차오록이 피어오르는 영산강 봄바람은 시야에서 갓 나온 솜처럼 부드러웠다. 이틀에 한 번씩 목포와 영산포를 왕래하는 영포환을 타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장계동은 영산강 강바람에서 쿠리한 입냄새가 풍기는 할머니 입김을 느꼈다. 장계동은 할머니 입김과도 같은 그 강바람이 그에게 속삭이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성씨가 다른 두 형들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소금배를 타고 영산강을 따라 목포로 흘러나왔던 때의 실타래 같은 기억들을 어렴풋하게 떠올려 보았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소금배를 타기 전 강변 마을 앞 미루나무 밑에서 얼굴이 숨숨 얽은 어른이 그를 하늘 높이 안아 올리면서 이름을 물었던 것과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서 있던 어머니 시울이 펑 젖은 모습이었다. 강바람에 물러울이 일렁거리고 영포환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어린 기억들도 사뭇 출렁거렸다. 두 형들과 자신의 성씨가 다르다는 것도 모를 만큼 어린 나이에 소금배를 타고 어머니를 따라 목포로 흘러나갔을 때 보았던 영산강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느껴졌을 뿐이었다. 이제 25 나이에 지아비가 되어 지어미를 대동하고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에게 영산강은 그리움의 핏줄과도 같았다. 그에게 영산강은 펄떡거리는 아버지의 심장, 종의 신세를 벗어나려고 몇 번이고 도망치다가 이마에 노의 노자 불도장이 찍힌 채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증조의 황소 같은 뚝심이며 밭은 기침 콜록거리던 여위고 메마른 할머니 젖가슴, 피마기 풀, 자귀풀, 물억새, 명아주, 역귀, 물달개비, 며느리 밑씻개 등 먹을 수도 없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란 척박한 강변 푸서리 같은 종들의 주름진 얼굴로 느껴졌다. 아버지 웅보도 할아버지도 증조부도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종의 핏줄이었음을 알게 된 장계동의 눈에 영산강의 모든 것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로 보였다. 강변에 갈 때는 원안으로 숨져간 종들의 얼굴로 할머니 입김 같은 서러운 종들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으로 보였다. 그것은 굽이칠지언정 꺾이지 않는 아우성이며 그리움의 핏줄이고 눈물로 느껴졌다. 장계동은 백고물에 기대고 눈앞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움과 노여움과 슬픔의 모습으로 펼쳐진 넉넉한 영산강의 물줄기와 강변의 산들, 이마에 불도장이 찍힌 채 살다가 세상을 떴다는 증조부의 모습 같은 하늘의 낫달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의 고향 새끼네를 상상해 보았다. 아직도 멀었나요? 멀미가 난다면서 선실에 들어앉아 있던 장계동의 아내 최월순이가
물빛 양산을 받쳐들고 고물 쪽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장계동은 비단 옷으로 화사하게 차려입고 양산까지 받쳐든 아내 모습을 얼핏 바라보았다. 목포에서 큰 소금점 도고를 내고 있는 택택한 집안 막내딸로 세상 고단하고 부족한 것 모르고 자라 보통 학교까지 졸업한 그녀는 남편 장계동이가 영산포로 옮겨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 펄쩍 뛰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목포 금융조합의 자리를 만들어주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계동은 한번 아버지 고향에 돌아가서 살기로 결심한 바 있었기에 아내와 장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계동 어머니 마금예도 아들이 영산포로 돌아가서 살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아직 모르냐니깐. 장계동 아내가 남편 옆에 바짝 붙어서며 다시 물었다. 거진 다 왔소. 저 산모퉁이만 돌아가면 몽탄이니 잠시 후면 영산포에 당도할게요. 장계동은 여전히 하늘을 쳐다본 채 건성으로 대답하였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배에 올랐는데 벌써 해가 머리 위에 덩그러니 떠올라 있었다. 강 건너 산자락에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많은 안악들이 구항할 만한 풀을 뜯거나 나뭇잎을 훑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강변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산난초 뿌리며 칡, 송기, 찰밤나무 뿌리, 쑥, 무릇, 띠뿌리, 한우수박 뿌리, 가무태 나뭇잎, 봉구나무 등으로 굶주림을 면하였다. 강변 사람들은 이렇듯 풀뿌리 나뭇잎으로 애면걸면 목줄 지탱하고 버텨나가는데 영산강에는 언제나 곡식을 가득 실은 무곡선이 끊이지 않고 목포로 흘러나갔다. 가난한 강변 사람들은 무곡선이 곡식을 가득 싣고 마을 앞을 지날 때마다 빈 뱃속이 썰썰해지면서 눈이 뒤집히는 것을 이 악물고 한숨으로 참아내곤 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셔요? 장계동 아내가 뚜벅 물었다. 그녀는 지난해 결혼을 할 당시에만 해도 장계동에게 생부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장계동은 한 달 전 영산포 심상소학교 훈도로 발령을 받은 후에야 영산포로 돌아가서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야 한다고 아내를 설득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기실 장계동은 영산포 소학교 훈도로 발령을 받기 위해서 1년여 동안이나 은밀하게 힘을 써왔었다. 우리 아버지? 글쎄 어떤 분일까? 장계동은 아버지는 종이었다는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으나 차마 뱉어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식소를 이끌고 영산포로 돌아가 버린 후로는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영산강이라고 푸념처럼 말했다. 소금점을 내도록 아버지 고향 친구 염죽은 아저씨를 통하여 간곡히 권했으나 끝내 영산강을 떠날 수 없다면서 새끼네로 돌아가 버린 아버지의 그 야속한 심사에 걸핏하면 바보 같은 사람, 아이고 바보 같은 영산강 이라는 말을 버릇처럼 되뇌이곤 하였던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쭉정이같이 보잘것없는 분이요. 어머니는 늘 바보 영산강 같은 양반이라고 하십디다. 바보 영산강이라니? 글쎄 나도 왜
영산강이 바보 같은지는 모르겠구만. 아무래도 영산강변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가. 어쩌면 나도 이 강에서 살게 되면 바보가 될지도 모르겠구려. 장계동은 여름이면 홍수로 넘치는 뚝심 센 바보같이 편한 모습으로 길게 뻗어놓은 영산강의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장계동 머릿속에 얼핏 영양 출신 선비로 이른바 합방이 되자 바다에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던 김도현의 시가 떠올랐다. 내 조선 끝에 태어나서 붉은 피 텅 빈 창자에 가득하구나. 중간 19에 수염과 머리털이 가을 서리를 맞은 것 같네. 나라 망하여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어버이마저 가시니 허한 마음 아프기만 하여라. 만리 밖에 넓은 바다 바라보니 이날이 동지인데 홀로 고산에 올라서서 100가지 생각을 해도 막막할 뿐 희고 흰 천길 물속에 내 한 몸 감출 수가 없구나. 장계동이 이 시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영산강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19 젊은 나이에 나라 망하는 것을 통분해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선비의 모습이 눈앞에 밟혀왔다. 지난해 8월 29일에 치욕스러운 한일 합방 조약을 공포하던 날 장계동은 혼인식을 올렸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그날 밤 그는 비단 이불 속에서 17살 난 여자의 순결을 빼앗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가 혼례를 치르던 날에 한일 합방 조약이 공포된 것을 뒤늦게 안 장계동은 난생 처음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주를 하고 술에 취한 채 김도연의 시를 울부짖듯 울퍼댔다. 장계동은 다시 하늘과 강 건너 산자락에서 흰 치자꽃 피듯 가난한 강변의 안악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풀뿌리를 캐고 나뭇잎을 훑는 모습과 아버지의 지화로 같은 심장처럼 벌떡거리는 강물 구비를 번갈아 보았다. 그때 그의 가슴 밑바닥 깊숙한 곳으로부터 홍수로 넘치는 큰 강 물구비 같은 것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꿈을 꿀 때처럼 황홀한 기분에 온몸이 흥건하게 젖었다. 그것은 신비로운 감격이며 지금까지 전혀 맛보지 못하였던 희열이었다. 강물의 거대한 물구비 같은 것이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혀끝이나 붓끝으로 나타내지 못하였던 전혀 새로운 어휘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부스럭거리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영산강은 나의 핏줄, 종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굵은 팔뚝 같은 영산강에 나는 안기고 싶네. 장계동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분명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얼금뱅이 아버지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었다. 영포환이 영산포 선창에 당도한 것은 영산강의 철쭉빛 노을이 짙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장계동은 선창에 내리자 처와 함께 주막거리에서 국밥으로 시장길을 때웠다. 장계동은 생각보다 영산포가 번창한 것에 척이 놀랐다. 선창에는 무곡선과 소금배들이 여러 척 정박해 있었다. 강변 풀밭에는 말들이 풀을 뜯고 여각이며 요리점, 주점, 싸전, 잡화전, 소금전, 어물전 등이 즐비한 데다가
정미소 미국전 창구와 우편소, 동양척식회사 사무소, 헌병대 등의 건물이 보였다. 함석지붕의 일본식 주택도 여러 채 눈에 띄었다. 선창거리에는 외남학신을 신은 일본 사람들도 많아 목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장계동 처도 목포에서 생각했을 때 영산포는 궁벽진 나루터에 지나지 않겠거니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완연히 개화바람이 불어닥친 도회지와 다를 바가 없는지라 다소 마음이 놓인 듯 싶었다. 자, 해 떨어지기네. 어서 갑시다. 새끼네가 엎드리면 코 닿을 만큼 가깝다니께. 어둡기 전에 당도할게요. 장계동은 갈 길을 서둘렀다. 그의 처 최월수는 기왕에 늦었으니 읍내 여각에서 하룻밤 쉬고 날이 밝은 후에 새끼네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장계동은 영산포까지 와서 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의 제안을 묵살하였다. 더욱이 그는 날이 밝는 대로 학교에 부임 인사를 하러 가야만 했다. 그는 한사코 목포에 눌러 살겠다는 아내를 설득하느라 부임 날짜가 예정보다 이틀이나 늦고 만 것이어서 한시라도 빨리 교장에게 부임 인사부터 해야 했다. 장계동이가 밥값을 치르고 먼저 나와 국밥집 초로 여인네가 알려준 대로 선창거리 거물 모퉁이를 돌았다. 장계동 처도 하는 수 없이 왼손에 가죽 손가방을 들고 오른손에 양산을 받쳐든 채 는적거리는 걸음으로 뒤를 따랐다. 장계동은 옥가모도 외사전 앞을 지나 미루나무며 노린재나무, 쥐똥나무, 실버드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 강변의 물뚝길로 접어들어 강물을 따라 걷다가 무거운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발걸음을 무겁게 떼어 옮기고 있는 아내를 돌아보며 햇살이 숨을 죽였으니 양산을 접으라고 말하려다가 괜한 말로 아내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다리 아파 못 걷겠으면 내 등에 엎일 텐가? 장계동은 양산을 접으라는 말 대신에 빙긋이 웃어 보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물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입을 삐죽해 보이면서 장계동을 지나쳐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걸었다. 철쭉 빛깔로 물들었던 서편 하늘이 어느덧 거무스레하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강물에 잠겼던 마지막 산 그림자마저 사그라졌다. 장계동은 영산강변 낯선 모습들을 뚜렷뚜렷 관심 있게 살피면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어쩌면 그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늘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땅과 강의 모습들을 좀 더 눈여겨보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목포를 떠나올 때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어쩌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영산강을 닮게 되어 영산강변에 뿌리를 내리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런 장계동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고 있는 어머니는 아들의 뜻에 반대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장계동의 생각과 같이 핏줄을 찾아가서 영산강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다만 아이고 바보 영산강을 닮은 사내가 한 사람 더 늙게 생겼구나 하고 녹말을 했을 뿐이다. 장계동이가 처 최월순과 함께 새끼네에 당도하여 마을 초입에서 놀고 있던 아이의 안내를 받아 돈단 아래쪽 2칸짜리 허술한 초막의 마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어느덧 꾸역꾸역 어둠이 밀려들고 있었다. 장계동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다. 마당은 널찍한데 2칸짜리 초막은 헛간처럼 허술했다. 그는 2년 전 일본군에 의한 남한의병 대토벌 작전 때 새끼네 모든 집들이 불타버려 얼기설기 임시로 초막을 짓고 사는 그간의 저조한 내력을 모르고 있었다. 장계동이가 2번 헛기침을 토해 기척을 알리자 초막 모퉁이 난장에서 솥에 불을 지피고 있던 쌀분이가 부지깽이를 든 채 마당 쪽으로 나오다가 어둠 속에 서 있는 양복쟁이를 발견하고 섬찟 놀라며 주춤 물러섰다. 접니다요. 목포에서 온 개동이구먼요. 장계동이가 허리를 꺾어 정중히 인사를 하며 큰 소리로 말해서야 쌀분이는 지싯지싯 다가와서 장계동과 그의 처를 살펴보았다. 개똥이? 아니 개똥이가 어쩐 일이단가? 쌀분이는 약간 당혹해하면서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지가 이번에 영산포 학교 훈도로 오게 되었구만요. 그래서 지 처와 함께 시방 막 도착했습니다요. 장계동은 그러면서 어둠 속에 셀쭉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의 처를 돌아보았다. 장계동의 처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돼지우리 같은 초막에 머물러야 한다는 심란한 생각에 뿌질뿌질 심사가 들끓기 시작하는지 시종 뻣뻣한 자세였다. 오, 그래요? 영산포 핵교 훈도로 오셨구만. 잘하셨네. 나이 43세 쭉정이처럼 늙어버린 쌀분이는 반갑고도 당황스러워하는 눈으로 장계동이 내외를 보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는 장계동을 보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마금예에 대해서도 부러운 마음이 일시에 솟구치면서 2칸짜리 초막만큼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장계동은 마당 가운데에 서서 어둠만이 가득 넘치는 집안을 살펴보았다. 목포에서 그를 찐덕지게 생각해 주었던 할머니와 바보 영산강을 닮았다는 아버지, 그리고 11년 만에 돌아왔다는 동학군 출신 작은아버지와 그 혈육인 사촌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계속 두리번거렸다. 거정문을 들이운 초막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집안에 다른 식구들이 없는 듯 싶었다. 그때 막 웅보와 우아미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웅보는 몸을 구부린 채 오른손으로 작대기를 짚고 왼손에 삽을 들고 비척거리며 들어서고 있었다. 그 뒤로 우아미가 나무찜을 힘겹게 한 짐 지고 끙끙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장계동은 처음에 작대기에 몸을 의지하고 어렵게 운신을 하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목포에서 만났던 아버지는 부사리처럼 뚝심이 세고 참나무 토막처럼 단단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웅보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비척거리며 마당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어둠 속에서 장계동이 내외를 발견하고는 주춤 멈추어 섰다. 아, 목포에서 개똥이가 왔구만이라우. 영산포 핵교 훈두로 왔당마이라우. 쌀분이가 웅보의 손에서 삽을 받아들며 말했다. 지가 왔습니다요. 지 처와 같이 왔습니다. 장계동이가 옆에 서 있는 그의 처 팔을 끌어들며 허리를 굽혔다. 웅보는 한동안 작대기를 짚고 허리를 구부린 채
서서 우두커니 장계동이 내외를 쳐다보고 있었다. 영산포 해교 훈도로 오셨다고라오? 참 잘하셨구만이라오. 자, 어서 들어갑시다. 그 사이에 우아미가 나무찜을 부리고 장계동이 옆으로 다가와서 큰 소리로 말하며 덥석 장계동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우아미가 목포를 떠나오기 전에 여러 차례 만나서 사촌 간의 정을 나누었는지라 뜨악함 없이 서로 반가움을 나누었다. 우아미는 거적을 걷고 초막 안으로 들어가 기름심지 불을 밝히고 나와서는 장계동의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그의 사촌을 떠밀다시피 하였다. 할머님은 어디 가셨냐? 처와 함께 초막 안으로 들어선 장계동이가 출렁이는 기름 불빛으로 병색이 짙어 몰라보게 찌들어버린 아버지에게서 처연한 눈길을 거두며 우아미에게 물었다. 그는 2년 전 의병토벌전 작전 때 그의 할머니가 왜군의 총에 맞아 세상을 뜬 것도, 아버지와 우아미가 헌병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사실과 우아미 아버지가 2년째 소식이 끊긴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2년 전 의병토벌 때 왜군들 총에 돌아가셨다. 나와 우아미도 헌병대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렀는데 그때부터 허리를 못 쓰게 되었단다. 그래도 우아미가 골병이 안 든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웅보는 말을 마치고 한바탕 기침을 토해냈다. 그는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하고 상반신을 어슷하게 구부리고 더수근이 사이로 고개를 움츠려 턱끝을 쳐들어 장계동을 쳐다보며 말했다. 장계동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아련한 슬픔과 허탈감을 느꼈다. 그는 지난해 8월 그의 혼인식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초대를 했었으나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를 대충 어림할 수가 있었다. 아버지가 운신도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도, 할머니가 세상을 뜬 것도 모르고 아무도 그의 혼례식에 와주지 않은 것만 서운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머님, 절 받으시죠. 장계동은 가슴이 흥건하게 젖은 채 그의 아내에게 눈짓을 하며 함께 일어섰다.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큰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실 마음을 하고 온 것이었다. 목포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었다. 목포 어머니는 아들이 배에 오를 때 그의 내외를 불러 기왕이 너희들이 아버지 찾아가 영산강변에 살라면 말이여, 큰어머니를 너희들 친어머니로 모시고 살거라잉 하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나까진 무슨 절을 받아. 쌀분이가 한사코 앉은 걸음으로 물러앉으며 말끝을 얼럭부렸다. 그러자 장계동이가 몇 번이고 내외가 나란히 앉아 절을 받기를 권하여 쌀분이는 마지못해 남편과 함께 장계동 내외로부터 큰 절을 받았다. 절을 받은 쌀분이는 기분이 괜찮은지 이번 절에 어색하게 웃음까지 흘렸다. 그날 밤 거정문에 멍석을 깐 초막에 누운 장계동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울처럼 뒤척였다. 그의 아내도 마른 아내도 방바닥에 깐 멍석 새끼날이 등에 괴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거정문 틈새로 밭꽃 같은 달빛이 스며들어올 무렵에야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장계동은 옆방에서 구들장이 울리도록 쿨룩거리는 아버지의 밭은 기침 소리와
봄바람이 영산강물 훑어대는 소리를 온몸으로 들었다. 아버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장계동이가 멍석 잠자리가 불편하여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듯이 그의 아버지 역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 결코 기침 때문만은 아니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향에 찾아온 장계동은 이제 다시는 할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슬픔과 영산강의 성난 물러울처럼 드세던 아버지가 5년 동안의 찬소리를 맞은 억새풀처럼 고스러져 버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는 그 흔한 문짝 하나 달지 못한 채 죽석 대신 멍석을 깔고 쑥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초라하고 구차한 아버지 식구들의 삶을 보고 왠지 모르게 막연한 울분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런가 하면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큰절을 받은 웅보는 웅보대로 아들 며느리에 대한 자곡지심이 꿈틀거리는 한편 내 아들 개똥이가 영산포학교 훈도가 되었다는 자랑스러움에 몸과 마음이 후끈거리도록 기분이 달떴다. 웅보는 마음속으로 마금니한테 고마워했다. 장계동은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영산강 물러올 넘실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몸을 뒤척였다. 그는 머릿속에 아버지와 영산강을 함께 떠올렸다. 잠 못 이루는 동안 그의 가슴이 영산강의 강물처럼 흥건하게 젖었다. 그는 아버지의 힘이 시든 풀잎처럼 쇠진해져 버린 것이 무엇보다 마음 아팠다. 영산강물이 마르기 전에는 결코 힘이 빠질 것 같지 않아 보일 만큼 강건했던 아버지가 골병이 들어 고스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픈 것이었다. 장계동의 마음속에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우람한 거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기에 비록 그가 종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긴 했어도 당당할 수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장계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골병이 들어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작대기에 몸을 의지해 가면서도 새 땅을 마련하기 위해 물뚝을 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아미 말로는 수년 동안 죽기로 쌓아 올렸던 물뚝이 세 차례나 홍수를 만나 자취도 없이 떠내려가곤 하였는데도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뚝을 쌓고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날 밤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장계동은 거정문이 희번하게 밝아오자 옆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쌀분이는 장계동이 내외한테 밥을 지어 먹이기 위해 마을로 쌀을 꾸러 나가고 웅보 혼자 멍석자리 한가운데 우두커니 앉아서 곰방대를 뻑뻑 빨고 있었다. 장계동은 마침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보자기 뭉치를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다. 주희 어머니께서 아버님 갖다 드리라고 하시더만요. 장계동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것이 무엇인디? 돈이로구먼요. 어머님 말씀이 이 돈으로 땅을 좀 장만하시라고. 장계동은 말하면서 얼핏 아내의 옆 얼굴을 살펴보았다. 돈? 돈을 왜? 너희 어메가 어쩐 일로 나한테 돈을 보내? 나는 그 돈 받을 수 없다.
웅보는 갑자기 심한 기침을 토해냈다. 그는 기침을 토하면서도 계속 곰방대를 빨아댔다. 장계동은 담배를 좀 그만 피우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돈 도로 집어넣 그라. 웅보가 한바탕 기침을 토하고 나서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장계동은 그 돈을 다시 집어넣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에게 땅을 장만하라고 돈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몇 년 전 아버지가 금폐물을 가져다 준 것으로 유달정을 내어 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대충 들어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기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땅을 장만하라고 돈을 보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참 주근이 아저씨를 만났구만요. 아버님께 곧 새끼내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만요. 소금전을 정리하고 내달 초승께나 오시겠다고 했습니다요. 주근이를 만났랴? 그 사람이 새끼내로 돌아온다고? 그것이 참말이요. 갑자기 웅부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는 허리를 구부린 채 몇 번이고 자리를 고쳐 앉으며 안절부절 못하였다. 장계동은 새끼내에 와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밝고 생기에 넘치는 표정을 볼 수가 있었다. 주근이 아저씨 말씀으로는 판세라는 어른도 같이 오신다고 하시더만요. 무엇이? 판세도? 그 사람이 시방 어디 있는디? 얼핏 듣기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달포 전에 목포에 왔다고 하시대요. 염주근이가 돌아온다고? 판세란 놈도 새끼네 돌아온단 말이지. 허허이 그놈들. 끝판에는 고향 새끼네 돌아온 날람시롱 그랬구만. 어허이 그놈들. 옛날 고향 친구들이 다시 한데 모여서 하시게 되었으니 좋으시겠습니다. 아이고 잿간 놈들이 고향 베리고 어디다가 뿌리를 내릴 것이냐. 잿간 놈들이 영산강물 안 퍼마시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간디. 그놈들은 어쩔 수 없는 영산강 억새풀인겨. 웅부는 활짝 웃는 얼굴을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순간 장계동은 옛날 참나무 토막 같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만 같아 기분이 좋았다. 이 돈이 모두 얼마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돈을 받지 않겠다던 웅보가 딴 얼굴이 되어 돈 뭉치를 집어들며 물었다. 어머님 말씀이 논 대여섯 마지기는 장만하실 것이라고 하시더만요. 이 돈 바꿨다. 주근이랑 판세놈이랑 돌아오면 이 돈으로 물독을 쌓아서 새 땅을 맹글난다. 웅보는 돈 뭉치를 멍석자리 밑에 넣으면서 말했다. 그런 아버지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장계동은 약간 놀랐다. 물뚝을 막다가 언제 또 큰 물에 도로암이 타버리 될지도 모를 일인데 그 일은 그만두시고 주희 어머님 말씀대로 땅을 사시지요. 장계동은 아버지가 돈을 받은 것에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 돈을 물뚝 쌓는 데 쓰겠다는 말에는 찬성할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그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러자 웅보는 장계동의 그 말에 눈심지를 빳빳하게 세우고 아들을 질러보았다. 돈 주고 산 땅은 내 땅이 아닌겨. 내 손으로 맹근 땅이라샤. 진짜 내 땅인 거지. 우리가 기왕에 새끼네 털을 잡았으니까 새끼네가 진정한 우리들 고향이 되려면 우리 손으로 맹근 땅이 있어야 쓴다.
나는 앞으로 죽는 날까정이라도 물뚝을 쌓아서 대대로 물려줄 새 땅을 맹글 거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보람인 게요. 내 말 뜻 알겠냐? 그러고 너는 잘 모를 것이다마는 내가 종에서 풀려 새끼네 처음 털 잡았을 때 죽게 살기로 물뚝을 막아서 맹글었던 땅이 시방 옴시럽게 궁토가 되었뿐디 그 땅 다시 찾기 전에는 눈을 못 감을게요. 내가 새끼네에 다시 온 것은 궁토가 되었뿐진 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요. 암에 염주근이랑 판세가 다시 새끼네로 돌아오겠다고 한 것도 따지고 보면은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 땅을 되찾고 싶기 때문일 거요. 내 말뜻 알겠지야. 나하고 우암 앞시 생각하고는 그 점이 다른겨. 우암이 앞시는 나라를 찾으려고 목숨을 걸었지만 나는 앞으로 잃어분진 내 새끼네 사람들의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살 거요. 나는 영산포 핵교 훈도가 돼갖고 새끼네를 찾아온 너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구나. 장계동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비로소 알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자, 나오고 얼지 댕겨올 때 있어. 그러면서 웅부가 일어섰다. 장계동이도 아버지를 따라 거정문 밖으로 나갔다. 아직 동편 하늘에 햇살이 퍼지지 않고 있었다. 웅부는 장계동을 데리고 그의 집 뒤쪽으로 올라갔다. 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님한테 인사 올려라. 오동나무 밑 봉송한 무덤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선 웅보가 장계동을 보며 말했다. 장계동은 처음부터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였기에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두 무덤 앞에 엎드려 2번 절하였다. 그는 절을 하고 나서 잠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얼핏 눈앞에 할머니의 찌그러진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모습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젠가 목포에서 어머니와 함께 선창에 나가 웅부 아저씨,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렀다.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일이 있었다. 그때 웅부 아저씨가 병색이 짙은 늙은이를 낡고 더러운 이불에 둘둘 말아 등에 업고 배에 오르는 것을 먼 발치서 바라보면서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던 것이었다. 후에 짐작한 일이었지만 찬바람이 썰썰거리던 그날 아버지가 등에 업고 배에 올랐던 그 병색 깊은 노인이 바로 그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철이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이리 와서 좀 앉거라. 웅보가 산전의 둔덕 위 풀섭 위에 앉아 영산강 물구비를 내려다보면서 나직하게 말했다. 장계동은 아버지의 옆에 앉았다. 아버지는 쌈지를 꺼내 곰방대에 담배를 재어 부싯돌로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몇 모금 빨다가는 또 한바탕 기침을 토해냈다. 어째서 해필 영산포로 왔느냐? 목포 네 모친 옆에서 살제. 어째서 영산포 거정 와? 웅보가 기침을 가까스로 멈추고 나서 숨을 돌리며 물었다. 예, 지가 영산포로 온 것은 아버님 곁에서 살면서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싶고 훗날 지 자식놈들한테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장계동은 여러 차례 말을 중단했다가 미적거리면서
촉촉하게 젖은 목소리로 말하다가 그답지 않게 울먹이기까지 하였다. 그는 말끝을 흐리고 나서 고개를 무겁게 떨어뜨렸다. 웅부는 다시 곰방대를 삐역삐역 빨아대다가 심한 기침을 토해냈다. 그는 심한 기침 때문에 한동안 상반신을 꺾고 헐떡거렸다. 내 모친이 그러라고 하더냐. 한참 후에 웅부가 허리를 펴며 무겁게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께서도 반대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가 여기로 온 것은 순전히 지 자의였구만요. 아이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찌 내 애비 자격이 있단 말이냐. 나는 내 애비 노릇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영산강과 이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지 않아요? 아버지만큼 영산강과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는 훌륭하십니다. 저도 아버지만큼 이 땅과 영산강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가 아버님 곁으로 온 것은 아버님한테 이 땅과 영산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랍니다. 제발 저희 내외가 아버님 곁에서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너는 할머니한테 이태백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놓고는 이런 궁촌에 와서 어찌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태백 같은 시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영산강을 사랑하는 시인이 되고 싶구먼요. 아버님이 지를 이 땅에서 내쫓으신다 해도 지는 여기 살 것이로구만요. 허이 그놈 참. 웅부가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다. 장계동이도 따라 웃었다. 웅부는 장계동의 손을 잡았다. 장계동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움켜잡고 한동안 되잡거려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장계동은 아버지의 그 거친 손이 바로 장차 그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운 고향 땅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버지의 손이야말로 내 땅이고 아버지의 땅이며 우리들의 땅이로구나. 장계동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핏 고개를 들어 새끼네의 들판과 영산강의 넉넉한 물구비를 내려다 보았다.